중간에 질문이나 얘기 주세요. 그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너럴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가 이렇게 있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럽에서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만든 도구가 있어요. HLS EU 퀘스천에어라 그래서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요. 저도 이 도구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을 했고 우리 학생들, 우리 방송대 학생들한테도 적용을 해봤어요. 장단점이 있는 도구입니다. 무조건 좋다. 다른 도구에 비해서는 좋아요. 근데 얘가 최선이냐?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펑셔널 리터러시로 측정 도구, 전통적으로 측정되는 도구들이 있고, 임상에서 간단하게 이제 스크리너로 사용하는 검사, 면문항 검사에서 이 사람 수준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있습니다. 어, 예. 그리고 앞서 제일 현재까지는 제일 포괄적인 제너럴 헬스 리터러시 측정 도구라고 말씀드렸던 HSEU는 이런 컨셉으로 조사를 합니다. 퍼스널 디터미넌트하고 그다음에 시츄에이셔널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쭉 축을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쪽 가로축에서는 인디비주얼 레벨과 파퓰레이션 레벨로 나누고 영역을 의료의 영역, 그다음에 건강 행동 영역, 그다음에 이제 참여, 그다음에 이쿼티 이렇게 이제 영역들로 좀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질문들을 나눠요. 그래서 이 퀘스천에어를 어, 도메인이 세개 그다음에 영역들이 또 이게 네 개 해가지고 능력이라고 얘기할게요. 능력에 해당하는 게 어, 네 덩어리,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에 해당하는 세 덩어리에서 12개, 3 곱하기 4에서 12개의 도메인이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각각 한 문항씩 하면 12문항짜리 조사지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뭐 4개씩 하면 48개 세트가 되는데, 처음에는 48개로 만들었다가 이제 차원을 좀 줄여가지고 12개짜리 뭐 만들기도 하고, 뭐 한국에는 18개짜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 약간, 어, 우리 현황에선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볼게요. 유럽에서 만들었고, 유럽에서 첫 적용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 도구가 개발돼서 대규모 연구한 게 2012년도입니다. 평균이 46%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여기서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누는데,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충분하거나, 아주 훌륭한 했을 때 수준으로 나눴을 때, 여기 요 이상, 그러니까 sufficient 이상이면은 적절하다라고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평균 46%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이거 이상 꽤 높습니다. 한 60 몇 퍼센트 돼요. 7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럽 중에서도 편차가 좀 있어요. 네덜란드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두 개 녹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가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요 정도 수준 됩니다. 네, 요 보시면 지역에 따른 국가에 따른 편차도 좀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유럽의 헬스 리터러시와 재정 박탈 지수와의 관계라고 이제 그래프를 지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 음, 경제적인 이제 박탈도 관련이 좀 있구나.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여력, 경제적인 능력 뭐 이런 거랑도 사실은 관련이 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어떠한 음식을 선택할 거냐 다 경제적인 어떤 어, 뭐랄까 조건의 결과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상관성이 일단 있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랑도 상관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종현 박사님이 이제 네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에 보면 이 정도 패턴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졸이나 대졸 이상이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 에버리지가 아주 높지는 않고요. 이 이후에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2030년까지 한 70% 정도는 되는 것을 목표로 잡으면 어떠냐라고 제안드렸던 근거가 여기입니다. 이 두 숫자 합치면 어, 57% 정도 되니까 한 70%까지는 달성하면 우리가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 나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사 결과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그냥 바로 논의로 가겠습니다. 논의. HP2030에서 기본적으로 통계 생산을 좀 해야 돼요. 자료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거론이 됐고 실제로 이 중에 이제
한국 의료 패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HLS EU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추후의 버전이 있는데 요거는 너무 단순해서 임상에선 쓰는데 이런 대규모 조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판단해서 요건 뺐고요. 뭐 이런 정도로 계속 현황 파악을 하는 수준이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에도 새로운 도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실증 연구는 부족한데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들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중요한 팩터다.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고려해서 뭘 더 해야 되냐? 쉬운 단어로 핵심적인 메시지에 집중해서 반복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잘 되었는지 티치백, 재확인하라는 거죠. 알려주고 끝 아니라 의사랑 뭐 간호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본인이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면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잘못된 걸 교정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보충 자료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티치백 기법을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의학 교육에서는 보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과목들이 많이 개설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 과목이 계속 이런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에게 어떤 정보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의학 분야 혹은 뭐 보건 분야에서 헬스 리터러시 혹은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헬스 리터러시가 있어요. 온라인 정보를 활용할 때 쓰는 이 헬스 리터러시, 디지털 기기랑 관련된 거, 그다음에 푸드를 아까 얘기했고, 알코올 헬스 리터러시도 있고요. 뭐 요즘에는 언뜻 제가 게임도 본 것 같아요. 게임 중독 여부에 대한 뭐 이게 내가 게임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이 어, 나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이렇게 뭘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거나 알코올 사용을 내가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헬스 리터러시 이런 도구들이 쭉 개발이 되어 있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연구들은 코비드19 헬스 리터러시 도구를 한국어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때 진행을 했었고 발표했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고 있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앞으로 이런 헬스 리터러시 교육, 뭐 성인 교육이죠. 그리고 취약 그룹에 대한 교육, 특히나 이 이민자들, 한국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의료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헬스 리터러시 도구를 통해서 일단 기초적인 것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시뮬레이션도 좀 시켜보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대학 교육이나 성인 교육에서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둘만 우리는 보통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거는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들과 관리하는 사람들도 주요 플레이어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전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유튜버도 사실 중간 전달자들이고, 뭐 포털도 사실 중간 전달자들이고, 정보를 생산한 사람들은 뭐 과학자고, 정보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도 중간에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생기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의 플레이어들에게 각각의 뭐랄까,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하는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필요해요. 현재는 좀 부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마지막에 논의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기존 가이드라인들이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언제 주로 생겼냐 하면 2000년대 초반에 연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 연구가 몇 년 공백이 있어요. 최근까지. 그리고 나서 최근에 약간 다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잘못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돼 하는 가이드라인을 한참 만들었어요. 그때 연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없어요. 그게 뭐였냐, 왜 없었냐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검증하거나 검열하거나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뭔가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산되면서 끊어졌어요, 연구들이.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더 생기면서 이게 인터넷을 넘어서서 모바일이나 다양한 플랫폼들이나 이런 거에서 정보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들로 조금 현재 다시 고개를 살짝 드는 관심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HP 2030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정보 배포 기준이 필요하고 사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민간 건강정보 사이트에서는 표준 지침으로 셀프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던 이런 게 적어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정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인식이 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의 좀 접근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나와 있었던 미국 아까 얘기한 계속 HR 어, HS 뭐죠? AHRQ, 우리가 아크라고 보통 부르는 AHRQ 요 기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온라인 건강 정보가 적절한지,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봤을 때 어떤 기준들로 판단하면 돼라고 했을 때 이 얘기한 7가지 기준들이 제가 볼 때는 그냥 가장 받아들이기 용이한 기준인 것 같아요.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느냐? 게시 시점이 너무 오래된 거를 가져다가 지금 마치 안 맞는 걸 억지로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신뢰도 문제고요. 내용 완결성이 있고 정확하냐? 그다음에 이게 어떤 사이트에서 내 그 정보를 봤다 그러면 그 정보가 과연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게 공개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걸 믿을 수 있는 아웃링크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설계가 어떤 논리적이고 내부 검색 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 상호작용에 잘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꼭 명시되어 있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뭐 의료 기기를 산다, 뭐 혹은 뭐 어떤 건강에 좋은 뭐 식품을 산다 이런 걸 할 때는 요거 정도는 좀 검토해보자. 그런 얘기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미국 의학원이에요. 미국 의학원에서도 온라인 건강 정보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요거는 제공자 측면에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요건 제공자가 요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줄여서 이제 SMP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유튜브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이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도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플랫폼의 내부의 알고리즘을 타서 이렇게 어, 라벨을 좀 한다. 뭐 이런 정도는 현재 되어 있는데 구글 들어가면 요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인들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뭐 인력 뭐 예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거를 어, 해야 한다는 인식 정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 진짜 모든 것들을 여기가 우리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는 아니고 외부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신용을 내는 수준인 거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미디어 중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건강 정보를 왜곡시켜서 의도하지 않던 뭐 의도하던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공영직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뭐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한다. 특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뭐 한다. 뭐 의학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아주 간단한 원칙적인 기준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 더 자세한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구나, 현황은.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가 어떤 개념이냐면 네이버에 뉴스로 이제 탑재되기 위해서는 요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통과를 어, 뭐랄까 탈락시키는 기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의료나 식품 같은 거에서 뭐 위해나 허위 과장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셀프 레귤레이션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 올라가는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셀프 레귤레이션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어렵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 허위 정보들이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증상을 호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백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를 이제 과도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 뭐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퍼뜨리거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그때 머리가 아팠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방통위가 나섰어요.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효성이 저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초반에 막 문제가 될 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사이트가 있어요. 제보하게끔. 사이트가 있는데 실제로 2021년 3월 이후에는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된 것 같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플레이어들, 네개의 플레이어들, 정보 생산자, 정보 사용자, 그다음에 전달자, 그다음에 관리자, 이 네 개의 플레이어들이 지금은 다 뭔가는 해야 한다라는 생각 정도 있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거는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 중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